2025년 6월, 애플의 심장부 쿠퍼티노에 단 한 줄짜리 긴급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삼성에게 완벽하게 패배했습니다. 15년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을 지배해온 기술 제국의 자존심이 아시아의 한 회사가 내민 그 보고서 한 장에 산산조각이 난 것입니다. 회의실의 공기는 얼어붙었고 전 세계 언론들은 이 믿을 수 없는 소식을 전하느라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그 이유에 있었습니다. 삼성이 애플을 무너뜨린 것은 단순한 AI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도대체 그들이 제시한 모두를 위한 AI라는 단 한 줄의 철학에 무엇이 담겨 있었기에 이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실리콘밸리를 공포에 떨게 만든 삼성의 그 무서운 한 수를 낱낱이 공개합니다. 저는 마이클 톰슨입니다. 애플에서 15년간 일해온 제품기획 총괄 디렉터였죠. 스탠포드 대학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고 2010년 애플에 입사해서 아이폰 4S의 시리 개발부터 아이폰 10의 페이스 아이디까지 애플의 모든 혁신적인 순간들을 함께해왔습니다. 제 아버지는 IBM에서 30년간 일했던 엔지니어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기술은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신념을 심어주셨죠. 저에게 애플은 단순한 직장이 아니었습니다. 꿈을 실현하는 곳이었고 세상을 바꾸는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성스러운 공간이었습니다. 8살 딸 에밀리와 5살 아들 제이콥에게 항상 아빠는 사람들이 더 쉽게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단다라고 자랑스럽게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2022년 말 제 세계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챗GPT가 등장한 그날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챗GPT로 동화를 만들어보며 놀고 있을 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건 우리가 시리로 10년 동안 시도했던 모든 것을 뛰어넘고 있어. 그날 밤부터 저는 수백 페이지의 인공지능 관련 논문들을 읽어댔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인공지능은 더 이상 미래의 기술이 아니라 현재의 필수품이 되고 있었고 애플은 이 흐름에서 점점 뒤처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2023년 1월 저는 팀 쿡 최고 경영자에게 긴급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팀, 인공지능 혁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아이폰이 그랬던 것처럼 다른 누군가가 게임 체인저가 될 것입니다. 챗GPT 출시 이후 일주일 만에 사용자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아이폰보다 10배 빠른 속도입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차가웠습니다. 마이클, 조급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항상 신중하게 접근해왔습니다. 인공지능은 아직 성숙하지 않은 기술입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23년 2월 저는 사내 인공지능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비공식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함께 일했던 엔지니어들과 함께 밤낮 없이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구글의 바드,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챗, 그리고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앞다투어 인공지능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애플의 시리는 10년 전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용자들이 시리야, 오늘 날씨 어때? 라고 물으면 제대로 된 답변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더욱 절박해졌습니다. 사내 메신저에 매일 인공지능 관련 뉴스와 분석 자료를 올렸습니다. 동료들에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에 대해 끊임없이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마이클이 또 시작이네.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 아니야? 그럼에도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2023년 3월, 저는 6개월간 준비한 애플 인공지능 이니셔티브 제안서를 들고 경영진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150페이지에 달하는 그 제안서에는 자체 인공지능 모델 개발과 종합적인 전략이 담겨 있었습니다. 심지어 저는 개인적으로 스탠포드 인공지능 연구소의 교수들과 면담을 진행해서 기술적 타당성까지 검증받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5년 후에는 애플이 인공지능 생태계에서 완전히 소외될 위험이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사용자들이 시리 대신 챗GPT를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우리 자체 조사 결과 아이폰 사용자의 43%가 이미 타사 인공지능 앱을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열정적으로 프레젠테이션을 마쳤을 때 회의실에는 차가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팀 쿡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마이클, 당신의 열정은 인정하지만 우리는 애플입니다. 오픈AI나 구글과 적절히 파트너십을 맺으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직접 개발할 필요는 없어요. 크레이그 페더리기 수석 부사장이 더욱 날카롭게 반박했습니다. 마이클, 당신이 제안한 예산만 $200억 넘어갑니다.
이미 완성된 기술을 사와서 우리 생태계에 통합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우리의 강점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완벽한 조화입니다. 인공지능 모델 개발은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저는 필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은 다릅니다. 이건 완전히 새로운 컴퓨팅 패러다임입니다. 우리가 주도권을 갖지 못하면 마치 우리가 웹브라우저를 포기했던 것처럼 될 수 있어요. 충분합니다. 팀 쿡이 손을 들어 저를 제지했습니다. 마이클, 당신은 너무 성급합니다. 우리는 항상 신중하게 접근해왔고, 그래서 성공했습니다. 인공지능이 정말 중요하다면 시장이 먼저 증명해 줄 것입니다. 그날 밤, 아내 제시카에게 모든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제시카, 나는 정말 회사를 위해서 제안한 건데, 그들은 내 말을 전혀 듣지 않으려 해. 제시카가 위로해 주었지만, 저는 이미 회사 내에서 고립되어 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더 큰 좌절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24년 6월, 애플은 결국 오픈 AI와의 파트너십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임명되었지만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습니다. 파트너십이라는 명목 하에 애플은 사실상 오픈 AI에게 완전히 종속되는 관계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첫 번째 공동회의에서 제가 경험한 굴욕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오픈 AI의 최고 기술 책임자인 미라 무라티가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애플 측에서는 우리 모델을 그냥 가져다 쓰시면 됩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저희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애플은 그냥 예쁜 인터페이스나 만드시면 되겠네요. 제가 얼굴을 붉히며 반박했습니다. 우리도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습니다. 공동 개발을 통해. 공동 개발이요? 무라티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애플이 언제부터 인공지능 회사가 되었나요? 당신들은 하드웨어 회사잖아요. 각자 잘하는 분야에 집중하는 게 좋겠네요. 그 순간 저는 15년간 쌓아온 자존심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 회의 후 화장실로 뛰어가서 구토를 했습니다. 애플이 이렇게까지 무시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오픈 AI와의 협업으로 탄생한 애플 인텔리전스는 출시 직후부터 심각한 문제들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2025년 5월 유튜브 채널 커스텀 어드벤처스에서 공개한 그 비교 영상이었습니다. 애플의 인공지능이 스티브 잡스의 사진에서 팔을 지우려다가 얼굴을 심하게 일그러뜨린 반면 삼성의 인공지능은 단 7초 만에 완벽하고 자연스러운 결과물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댓글들이었습니다. 애플 인공지능은 정말 실망이네요. 삼성이 이렇게 앞서 있는 줄 몰랐어요. 애플은 이제 혁신 회사가 아니라 마케팅 회사인가 봅니다. 이 영상은 48시간 만에 500만 조회수를 돌파했고 전 세계의 기술 언론들이 앞다투어 보도했습니다. 애플의 주가는 하루 만에 8% 급락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팀 쿡에게 긴급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팀, 제가 2년 전에 경고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즉시 행동해야 합니다. 오픈 AI와의 파트너십을 재검토하고 자체 개발에 투자해야 합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더욱 차가웠습니다. 마이클, 당신이 책임자로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변명하는 건가요? 회사에 대한 충성심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 순간 저는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제가 반대했던 전략이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저에게 책임을 묻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동료들의 변화였습니다. 15년간 함께 일해온 동료들이 하나둘씩 저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제 오랜 친구였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부사장 존 테라누스가 보인 태도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느 날 존이 저를 따로 불러내서 말했습니다. 마이클, 솔직히 말해서 내가 너무 성급했던 것 같아. 지금 회사 분위기가 너 때문에 정말 안 좋아. 경영진들은 내가 회사를 비판하기 위해 외부 자료를 끌어오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어. 존, 나는 회사를 위해서. 알아. 하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 모두가 곤란해졌잖아. 오픈 AI 프로젝트 실패의 책임을 누가 져야 할 것 같아? 경영진들은 이미 내가 스케이프고트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반대했던 오픈 AI 파트너십의 실패 책임을 오히려 저에게 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 참담한 일은 다음 주 팀 회의에서 벌어졌습니다. 제가 삼성의 성공 사례를 분석하며 대안을 제시하려 했을 때 크레이그 페더리기가 회의실 전체가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이클, 당신은 이제 삼성 직원인가요? 왜 계속 경쟁사 얘기만 하시는 거죠? 우리는 애플입니다. 우리만의 방식이 있어요. 회의실에 있던 20여 명의 동료들이 모두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들 속에서 저는 완전한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우리가 뒤처지고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 아닙니까? 사실, 페더리기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마이클, 우리는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회사입니다. 한두 개의 기능에서 뒤처진다고 해서 우리의 본질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당신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개인적인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요? 그 말에 회의실에서 몇몇 사람들이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15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회사에서의 스트레스는 가정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8살 딸 에밀리가 저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아빠가 만든 아이폰이 안 좋다고 친구들이 그러는데 정말이야? 저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학교에서까지 애플 인공지능의 실패가 화제가 되고 있었고 제 딸이 그 여파를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빠, 그럼 삼성처럼 만들면 안 돼? 그 순간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제 딸조차 삼성이 더 낫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2025년 어느 날 저는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유명한 유튜브 비교 영상 이후 애플 내부의 분위기는 최악이었고 경영진들은 저를 완전히 왕따시키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회의실에 들어가면 대화가 멈추는 일이 빈번해졌습니다. 더 이상 제 제안을 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대학 동기였던 데이비드 김이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데이비드는 졸업 후 한국으로 돌아가 삼성전자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마이클, 오랜만이야. 요즘 힘들다는 소식을 들었어. 혹시 시간 되면 한번 만나서 이야기해 볼래? 도움이 될 만한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경쟁사 직원과 만난다고 하면 또 뭐라고 할까? 하지만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었습니다. 좋아, 데이비드. 만나자. 저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랜 친구와 술 한잔하며 푸념이나 늘어놓을 생각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뭔가 배울 게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정말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의 작은 카페에서 데이비드를 만났습니다. 20년 만에 보는 그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 늘 경쟁적이고 야심만만했던 그가 이제는 차분하고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마이클, 정말 오랜만이야. 솔직히 말하면 최악이야. 15년간 쌓아온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거든. 데이비드가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마이클, 혹시 시간이 되면 우리 회사에 한번 와보지 않을래? 한국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여주고 싶어. 3일 후, 저는 생전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수원에 위치한 삼성전자 본사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 규모에 압도되었습니다. 애플파크보다 훨씬 큰 규모의 캠퍼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데이비드가 저를 안내한 곳은 무선사업부 인공지능 전략팀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이준호라는 이름의 한국인을 만났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카이스트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실리콘밸리에서 10년간 일한 후 한국으로 돌아온 인재라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이클 씨. 데이비드한테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준호 팀장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그의 영어는 유창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겸손한 톤이 배어 있었습니다. 제가 더 영광입니다. 애플의 마이클 톰슨 씨를 직접 뵐 수 있다니. 사실 저희는 애플을 정말 존경하고 있습니다. 저는 의외라는 듯 물었습니다. 존경이요? 지금 삼성이 애플보다 훨씬 앞서가고 있지 않나요? 이준호 팀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애플이 지난 15년간 이룬 혁신들은 정말 대단한 것들이죠. 아이폰이 없었다면 지금의 스마트폰 시장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저희는 애플이 만든 기반 위에서 조금 다른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의 겸손한 태도가 저에게는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라면 경쟁사를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을 찾기 어려웠거든요. 이준호 팀장이 저를 대형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10여 명의 직원들이 모여 있었고 벽면에는 거대한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저희 삼성의 인공지능 철학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휴먼 센터드 인공지능입니다. 이준호 팀장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기술이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죠. 인공지능이 아무리 뛰어나도 사람들이 쉽게 사용할 수 없다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갑자기 회의실 문이 열리며 한 명의 서양인이 들어왔습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는 자신을 구글의 수석 연구원 제임스 윌슨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마이클 톰슨? 애플에?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제임스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아하, 애플이 이제 삼성한테 배우러 온 거구나. 솔직히 애플의 인공지능 수준을 보면 그럴 만도 하지. 이준호 팀장이 재빨리 개입했습니다. 제임스 씨, 마이클 씨는 저희가 모신 귀한 손님입니다. 배울 점? 제임스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준호 씨는 정말 너무 착하신 것 같아요. 하지만 비즈니스는 현실입니다. 지금 삼성의 갤럭시 인공지능이 애플보다 훨씬 앞서 있는 건 명백한 사실이잖아요. 이준호 팀장이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물론 경쟁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경쟁보다는 상생을 추구합니다. 서로 경쟁하면서 발전하되 결국 사용자들에게 더 나은 기술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니까요. 상생이요? 제임스가 의아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는 생소한 개념이네요. 이준호 팀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건지도 모르겠네요. 한국에서는 함께 성장한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되면 상대방도 잘 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시장 전체가 커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의 말에 깊이 생각에 빠졌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는 정말로 제로섬 게임이 당연하다고 여겨졌는데 여기서는 완전히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준호 팀장이 프레젠테이션을 계속했습니다. 저희 삼성이 인공지능 개발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용자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기술을 개발할 때 단순히 성능만 보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를 깊이 들여다봅니다. 한국에서는 이것을 정의라고 부르죠. 정의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정의입니다. 기술은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을 모르고 어떻게 진정한 기술을 만들 수 있겠어요? 저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애플에서도 사용자 경험을 중시했지만 이렇게 감정적인 측면까지 고려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신뢰입니다. 저희는 사용자들과의 신뢰 관계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한번 믿어주신 분들을 절대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하죠. 제임스가 비판적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출시가 늦어지잖아요. 시장에서는 빠른 게 승부 아닙니까? 이준호 팀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신뢰를 잃으면 모든 걸 잃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는 보훈입니다. 저희는 고객들이 저희를 믿어주신 것에 대해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감사함을 어떻게 갚을지 고민하죠. 더 좋은 기술로, 더 나은 서비스로 보답하려고 합니다. 보훈이라니 정말 특이한 개념이네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이준호 팀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적인 정서죠. 서양에서는 잘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게는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제임스가 여전히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그런 감정적인 것들이 실제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나요? 이준호 팀장이 스크린을 바꿨습니다. 거기에는 삼성 갤럭시 사용자들의 만족도 조사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보시다시피 저희 갤럭시 사용자들의 브랜드 충성도는 매년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용자 만족도 93%, 재구매 의향 89%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가 추구하는 철학의 결과입니다. 단순히 기술적으로 우월한 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제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준호 팀장이 갤럭시를 꺼내 사진 편집 앱을 실행했습니다. 저희 인공지능의 특징은 단순히 이미지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맥락을 이해한다는 점입니다. 그가 사진에서 배경에 있던 다른 사람을 선택해서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7초 만에 완벽하게 자연스러운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한 거죠? 제가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픽셀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사진 전체의 스토리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감정으로 찍혔는지, 배경은 어떤 의미인지를 파악하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애플이 놓치고 있던 부분이었습니다. 우리는 기술의 완성도에만 집중했지, 그 기술이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는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이클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준호 팀장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충격적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놓치고 있던 부분들을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제임스가 불쾌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마이클, 당신이 너무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거 아니야? 결국 기술이 우선이라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제임스의 말에 전혀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제임스, 당신 말이 틀렸어. 기술은 결국 사람을 위한 거야. 기술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어. 제임스가 놀란 듯 저를 바라봤습니다. 마이클, 당신이 이런 말을 할 줄은 몰랐네. 실리콘밸리에서 15년 일했기 때문에 더 잘 알아. 우리가 얼마나 오만했는지를. 저는 갑자기 지난 15년간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경쟁사를 무시하고 사용자들의 진짜 니즈보다는 기술적 우월성에만 집착했던 모습 말입니다. 이준호 팀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두 분 다 틀리지 않으셨어요. 기술도 중요하고 철학도 중요합니다. 다만 저희는 철학이 기술을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그의 말이 저의 마음 깊숙이 박혔습니다. 철학이 기술을 이끈다. 정말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애플이 왜 인공지능에서 실패했는지, 삼성이 왜 성공했는지가 말입니다.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있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이 작은 나라에서 찾은 답이 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잠들지 못하고 이준호 팀장의 말들을 되새겼습니다. 상생, 정, 신뢰, 보은 이런 단어들은 실리콘밸리에서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준호 팀장이 저에게 제안했습니다. 마이클 씨, 혹시 저희와 함께 비공식적인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시지 않을래요? 일주일 후 저는 실리콘밸리로 돌아가 팀 쿡 최고 경영자에게 긴급 미팅을 요청했습니다. 팀, 저는 한국에서 우리의 미래를 봤습니다. 우리가 변해야 합니다. 마이클, 당신이 경쟁사와 만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자체가 배신 아닙니까? 배신이 아닙니다. 구원입니다. 크레이그 페더리기가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마이클, 당신은 삼성에게 세뇌당했습니다. 그 오만함이 우리를 망쳤잖아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팀 쿡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마이클, 우리가 삼성에게 무릎 꿇으라는 건가요? 무릎 꿇는 게 아니라 손을 내밀자는 겁니다. 협력하자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과는 더 이상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저는 사표를 제출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15년간의 애플 생활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날 밤 이준호 팀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마이클 씨, 혹시 저희와 정식으로 함께 일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저는 고민할 것도 없었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삼성전자 글로벌 혁신 담당 부사장으로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난관은 언어와 문화의 벽이었습니다. 회의에서 한국어로 빠르게 진행되는 토론을 따라가기 어려웠습니다. 제가 당황하는 모습을 본 순간 한국인들의 놀라운 눈치 문화를 경험했습니다. 팀원들이 제가 말하지 않아도 제 어려움을 알아차리고 자발적으로 주말을 포기해서 저를 위한 한국어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심지어 이준호 팀장님의 어머니까지 나서서 저에게 한국 음식을 해주시며 한국 문화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이클 부사장님, 저희가 함께 일하는 가족이잖아요. 당연한 일이죠. 두 번째 난관은 애플의 법적 위협이었습니다. 영업기밀 유출 혐의로 소송을 걸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한국의 놀라운 연대 문화를 목격했습니다. 삼성뿐만 아니라 네이버, 카카오, LG, 심지어 작은 스타트업들까지 연합해서 글로벌 인재 보호 기금을 조성해 주었습니다. 한국인들의 특유의 일이 정신이 발휘된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은 진정한 인재를 보호합니다. 혁신을 위해 도전하는 사람을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직접 이런 말을 해주었을 때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세 번째 난관은 기술적 문제였습니다. 애플의 디자인 철학과 삼성의 기술을 융합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호환성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그때 한국의 독특한 총력전 문화를 경험했습니다. 삼성 연구진들은 물론 한국과학기술원, 서울대학교, 포항공대의 교수들까지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24시간 비상연구팀을 구성했습니다. 심지어 경쟁사인 LG의 연구진까지 합류했습니다. 기술에는 국경도 회사도 없습니다.
좋은 기술은 인류 전체의 자산이니까요. 이런 철학으로 72시간 만에 불가능해 보였던 기술 융합을 완성해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함께 만든 프로토타입은 애플의 직관적 디자인과 삼성의 감성 인공지능이 완벽하게 결합된 혁명적인 제품이었습니다. 이 성과를 본 제임스 윌슨의 반응은 극적이었습니다. 마이클, 내가 완전히 틀렸어. 내가 한국에서 찾은 게 뭔지 이제 알겠어. 제임스, 무슨 일이야? 구글에서 우리도 한국식 협력 모델을 연구하기로 했어. 그리고 나도 정말 한국에서 일해보고 싶어. 그는 실제로 구글에 사직 의사를 밝혔고 현재 한국의 네이버와 협업 프로젝트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진정한 혁신은 독점이 아니라 공유에서 나오는 거였어. 한국이 그걸 증명해줬어. 더 놀라운 소식은 애플에서 들려왔습니다. 제 옛 동료 존 테라누스가 저에게 보낸 메시지입니다. 마이클, 내가 보여준 길이 정답이었어. 팀 쿡이 한국 방문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어. 실제로 블룸버그는 최근 애플, 아시아 협력 전략 재검토라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애플이 기존의 독립적 개발 전략에서 벗어나 아시아 기업들과의 협력을 고려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이 발표한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기술 협력 정책으로 인해 글로벌 기업들의 한국 투자가 전년 대비 34% 증가했습니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는 2024년 글로벌 혁신 지수에서 한국을 10위로 평가하며 한국의 개방형 혁신 정책이 아시아 기술 생태계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제 가족들의 변화도 놀랍습니다. 제시카는 서울에서 새로운 삶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여보, 한국에 와서 진짜 행복해요. 여기서는 경쟁보다 협력이, 성과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걸 배웠어요. 딸 에밀리는 현재 한국어를 열심히 배우며 한국 문화에 깊이 빠져 있고, 아들 제이콥은 서울국제학교에서 미래의 글로벌 브릿지 빌더가 되겠다는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자서전을 쓰고 있습니다. 제목은 정의 기술 한국에서 배운 진정한 혁신입니다. 저는 실리콘밸리에서 15년간 일하면서 경쟁이 혁신의 원동력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진정한 혁신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진정한 혁신은 누군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한국이 보여준 정의 철학, 상생의 문화, 신뢰와 협력의 가치관이 바로 미래 기술이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얼마 전 한국무역협회에서 개최한 글로벌 기술 컨퍼런스에서 저는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30개국에서 온 1000명의 기술 리더들 앞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기술의 진정한 가치는 누군가를 앞서가는 데 있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상생의 철학, 정의 문화, 이것이 인류가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제가 애플에서 15년간 추구했던 것은 기술적 우월성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배운 것은 기술적 따뜻함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코리아 원더풀입니다. 연설이 끝나자 1000명의 청중이 5분간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국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정말로 전 세계를 바꾸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매일 아침 한강을 바라보며 출근합니다. 한국이 저에게 준 선물은 단순히 새로운 직장이나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삶의 의미, 기술의 참된 가치,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정을 배운 것이었습니다. 이제 전 세계가 코리아 원더풀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기적, 그것은 기술의 기적이 아니라 마음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실리콘밸리의 오만을 무너뜨리고 전 세계 기술 패러다임을 바꿔놓은 한국의 가슴 벅찬 이야기입니다. 마이클 톰슨이라는 한 사람의 용기 있는 선택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어떻게 애플과 삼성, 나아가 전 세계 기술 업계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는지 보셨습니다. 경쟁이 아닌 상생, 독점이 아닌 공유, 기술적 우월성이 아닌 인간적 따뜻함이 진정한 혁신의 열쇠였음을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한국의 정문화, 일위 정신, 그리고 상생의 철학이 어떻게 세계 최고의 기술 기업들마저 변화시켰는지 이 놀라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감동과 영감을 주었다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접할 수 있도록 공유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한국의 따뜻한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관심과 응원이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발굴하고 널리 알리는 원동력이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인 코리아 원더풀 스토리로 찾아뵙겠습니다.